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2번째 시즌의 9번째 강의입니다.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게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인간은 남들 보고는 되도록 많이 쉬고 많이 잘하고 하고는 언제 또 책을 냈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고는 쓴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쓴 책 위로받을 시간을 낸 그 보아스 출판사에서 사장님이 이 위로받을 시간을 좀 새 책으로 내지 않겠냐고, 또 원고도 좀 바꾸고 해서, 근데 제가 다시 원고 만지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제가 썼던 원고를 그냥 드렸습니다. 요 밑에 자막이 좀 다르지요? 지금 밑에 깔린 자막을 보시면은 맨 첫 번에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이렇게 쫙 깔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원고는 사실 10년도 더 넘게 이미 탈고된 원고입니다. 근데 이 원고를 쓰고 출판사 한두 곳을 좀 알아봤는데 다 거절을 당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문학이 좀 죽었을 때예요. 그래서 뭐 이 책을 누가 내주겠냐. 물론 이제 자비 출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비 출판하게 되면은 이게 그리스 신화는 이 명화를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명화를 집어넣으면 또 명화에 대한 저작권도 또 요즘은 굉장히 또 심하고, 저작권 단속이요. 아무거나 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칼라로 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책값이, 제작비가 거의 한 2천만 원 돈 가까이 되고, 그래서 그냥 놔두자 하고 생각하던 차에 그분한테 그 원고를 드렸어요. 저는 새 책, 그 위로받을 시간이란 책을 새로 내는 거는 조금 좀 사실 좀 귀찮아요. 그리고 이 원고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은 한번 출간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밤새도록 그 책을 읽었다 그래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곧바로 자기는 책을 내겠다고. 저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이미 저는 이 사장 될 뻔한 원고인데. 그래서 이 책이 그분이 굉장히 서둘러서 출간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벌써 이번 주에 벌써 인터넷 서점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되게 추진력이 좋아요. 그리고 안에 표지, 안에 그 디자인도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이 책이 이제 그 출판을 결정하게 된 게 한 2달 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그때는 살아 계실 때죠. 그때 이제 책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 책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그 3년 정도 TV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모친께서는 아들이 TV에 나온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거 보면서 아주 흐뭇해 하셨는데, 또 우리 어머님의 그 아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 그것이 이제 또 항상 그 TV 그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시고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그년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가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놈은 왜 그렇게 네가 말을 할 때마다 말을 잘라서 네가 말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제 옆에 있던 패널들이 욕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 당시에도 TV 별로 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어찌됐든 항상 3년을
3년을 나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진료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그래도 어찌 그때는 개업 초니까 홍보가 어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까지도 뭐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도움을 어머님께 드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TV에 나오는 거 어머님이 흐뭇해 하시니까 이것도 효도구나 생각하고 TV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목적 중에서 한 가지는 이뤘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거. 그러나 홍보는 그렇게 그닥 되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대여섯 권의 책을 냈죠.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그 책을 읽지도 않으시면서 책 한 10권을 꼭 사주시곤 했습니다. 이제 누나들 보고 이거 상중이 책 10권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인들한테 한 권씩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어머님 49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정에 이번에 책을 이제 영정 앞에다가 새로 나온 책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고 이 책이 내는 과정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교정을 보라고 원고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당시 원고 다 다듬어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 뭐 원고를 더 다듬을 건 없었고 이제 오자만 교정하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냈길래 이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원고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읽다 보니까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10여 년 동안 묵혔던 원고니까 이게 내가 쓴 건지 남의 쓴 건지 구분이 안 가고 사실 다 잊어버렸죠. 그리스 신화에 그 많이 등장했던 인물들 이름들도 잊어버렸고 근데 그 책을 그 원고를 교정하면서 느꼈던 게 그 당시에는 열정이 참 많았구나. 신화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신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느라고 내가 애를 많이 썼구나. 그리고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는 뭐 제 자랑하는 것 같네요. 제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혹시 시간이 남고 돈이 남는 분들은 한 권씩 사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책장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점잖게 이렇게 책을 사보시라고 권유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가 올라탔어요. 올라타서는 그 지저분한 종이에다가 뭐 악필로 뭐라고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쓰고 그거를 무릎에다가 다 얹어 놓는 거예요. 승객들 무릎에다가. 그럴 때는 서 있는 사람이 아주 행운이죠. 앉아 있는 사람은 불행이고. 그러면서 좀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또 볼펜 한 자루씩 무릎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며칠 전에 감옥에서 나왔다고 자기가 전과 몇 범이라고. 그런데 나 새끼를 찾아야 되니까 니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게 협박조로 그 강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아저씨처럼 이렇게 강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아폴론을 모셨던 델포이의 신전에는 항상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냐 하면은 신전에서 기거하고 있는 무녀로부터, 무당이죠. 신탁을 받기 위해서죠.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쟁을 앞두고 또 나라의 흉사가 겹칠 때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서 신탁을 받곤 했습니다.
이게 기원전 1, 2천 년, 2, 3천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문명화되었다고, 그리고 과거의 인류보다 나아졌다고 잘난 척을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죠. 지금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타로점을 치거나,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의 영부인이 점술사한테 조언을 받았다고 해서 구설수에 올랐죠. 국가에서 어떤 일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점술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점집이 뭐 엄청나죠. 뭐 사주를 보러 가는 분도 있고, 사주가 잘 맞아, 글로 풀어야 돼 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접신한 무당한테 찾아가는 게 최고야.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앞날을 알고 싶어 합니다.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 별로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도리어 요즘이 그때보다 더 점쟁이들이 활기를 치고 혹세무민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부적도 사고 뭐 몇천만 원짜리 점을 치기도 하고, 거기에 속아서 또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해가지고 또 멀쩡한 남편과 시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어때요? 현대에도 미신을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맹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델포이의 신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노티 세아우톤, 즉 너 자신을 알라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신탁을 받는 곳에 적혀 있는 글귀치곤 어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글귀가 적혀 있는 이유는 사실 어떤 신탁보다, 어떤 점괘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니들 점 보러 많이 오고 신탁 받으러 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을 아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명한 그런 그 고대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남의 입을 통해서 네 운명을 알려고 하기 전에 네 자신을 제대로 안다면 네 운명을 개척할 수가 있고, 또한 네 운명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직감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는 걸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좀 대화를 해보면 알고. 우리가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그걸 저축하면 그게 대박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계속 허황된 사업을 벌이고 한 방에 돈을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결국은 사업에 실패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돼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은 몰라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의 성격에 절대로 그런 사업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사업이란 게 꼼꼼하고 비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되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성공할까 말까 하는 걸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학자처럼 공부만 하고 연구나 하면 딱 맞을 그런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학자나 선생님 아니면은 뭐 의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쪽, 아니 법조계도 좋아요. 예. 그런 쪽을 나간다면 참 좋을 텐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남들 빵빵 터지는데
나도 좀 돈 좀 벌어보자 하는 생각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본래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는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활발하게 영업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리드해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사업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확천금을 노렸던 사람이나 이런 내성적인 사람이나 때가 안 좋았다. 아니면은 경제가 나쁘다. 또 이 경제를 살리지 못한 정부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나의 사업을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남탓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거는 타인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 사회에서 이렇게 살면 참 훌륭하고 멋지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사회의 영향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입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 약초물이 참 몸에 좋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말이에요. 저는 나중에 전문의를 따고 나서는 정신분석가의 과정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동안 2년 동안 이제 퇴근을 해서는 우리 선배, 대선배이신 정신분석을 하신 선생님께 일주일에 2번씩 2년 동안 분석을 하러 다녔습니다. 정신분석가가 되려면 자기가 분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 자신을 알면 남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편견, 컴플렉스,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정신분석의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남을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가 여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부자는 탐욕스럽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그렇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나 참 괜찮다고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자신의 잣대에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 잘못 끼어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마치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날이 잘 선 가위는 정말 종이에 있는 선이 그려진 대로 그대로 오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무딘 가위로 그 선을 그대로 자르다 보면은 제대로 잘라지지가 않아요. 도리어 종이가 찢어지고 말죠. 마치 잘못된 정신과 의사의 판단은 그 사람의 운명을 잘못된 방향으로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과정은 잘 벼린 칼을 만들거나 날이 잘 선 가위가 되는 길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봅니다. 뭐 해민 스님,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님 뭐 이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책들은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알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굳은 편견과 잘못된 신념, 잘못된 판단으로 그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좋은 글을 읽어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죠. 아니면 그 좋은 글이나 말이 아무런 쓸모없는 몽상가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의 지평을 넓게 여는 것이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첫 번째 단추를 채우는 길입니다. 며칠 전에 윈터 슬립이란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대상을 받은 영화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아이디는 터키의 유명한 관광지 있죠. 카파도키아. 거기 가서 다들 열기구 타잖아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호텔을 경영하는 아주 부자입니다. 그는 전직 배우였지만 지방신문에 자신의 글을 취미 삼아 기고하죠. 그는 항상 정직과 신념, 양심, 그리고 영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태도는 다른 사람을 숨막히게 하죠. 원칙대로, 양심대로, 또 신앙에 따라서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도리어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의 젊은 아내도 또 남편의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점점 시들어갑니다. 또 이혼을 하고 오빠와 같이 사는 여동생은 오빠를 신랄하게 비판하죠. 아니 오빠는 거기 이제 터키는 다 이슬람교 신자들이죠. 회당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영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이런저런 곳에 기부를 하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아내의 대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신은 교양 있고 정직하고 양심 바른 분이에요. 하지만 때로 그 장점을 이용해서 남을 숨막히게 하고 짓밟고 굴욕감을 줍니다. 이 대사가 바로 그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아내로부터도 감정적으로 버림을 받고 여동생으로부터도 소원하게 되는 신세가 되죠. 그는 결국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고 자신의 집필실에 앉아서 조용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선의와 헌신, 봉사, 양심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덕적인 잣대를 남에게 들이밀게 되면 그것은 악의와 경멸, 조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상의 혁명들을 보십시오. 그 혁명들은 모두 다 선의와 양심,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시작됐지만 그걸 상대방에게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학살, 살인, 강간, 고문, 협박, 그리고 처절한 전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몰라서 일어난 일들이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내가 가진 선의와 헌신, 봉사, 양심의 이면에는 악함, 추함, 남에 대한 지배욕, 오만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선의와 양심과 도덕적 가치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게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한쪽 면만 보고 그 한쪽 면의 밝음 속에 감춰진 어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을 경멸하고 남에게 모욕을 주고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종교인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 동안 절을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불경을 얼마나 외우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내가 종교인이라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믿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내 안에 가진 적대적인 적대적인 마음이라든지 경멸감, 무시하는 생각들,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악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있곤 합니다. 저는 윈터 슬립이란 영화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뜨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주인공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적당히 선한 일을 하고 적당히 입 바른 소리를 하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착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를 내 잣대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지 않았는지 저는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 마음에 드는 책,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자기 자신을 아는 열린 마음입니다. 자, 정말 멋진 말을 인용하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문을 두드리듯이 너 자신을 두드리고 곧은 길을 밟고 가듯이 너 자신을 밟고 가라. 네가 그 길을 간다면 절대 길을 잃지 않으리라. 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스스로 그 문을 열어 젖혀라. 감사합니다.